쓸데없다며 핀잔만 받던 딸 셋이 왕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의 시대, 대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왜 한 어머니는 18년을 산 집을 스스로 나갔을까요? 그 시댁의 심장은 식었습니다. 한때 입떨기라 부르던 딸들이 지금은 한양 최고의 장인이 되어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순이. 그녀가 지킨 것은 생명의 존엄이었습니다. 학사님, 부친 댁은 어디시옵니까? 소인은 외가를 따르옵니다. 외가라니 부친은 어디 계시옵니까? 부친과는 연을 끊었사옵니다. 정조 20년 왕실 행사가 한창이던 대궐들. 한 관리의 물음에 관복을 입은 젊은 여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6살 소정이었습니다. 순이의 막내딸이지요. 얼굴이 단정했어요. 눈빛이 또렷했고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연을 끊다니요. 조선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도께서는 어떤 분이시옵니까? 소정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외조부께서는 안동 김씨 문중에 선비셨사옵니다. 소인과 소인의 두 누이 모두 외가의 이름으로 살아가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왜 외가일까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그 15년의 세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정조 즉위년이었어요. 한양에서 10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기와집과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 순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35살이었어요. 남편과 혼인한 지 15년째였습니다. 순이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어요. 큰딸 소희는 15, 둘째 소연은 13, 막내 소정은 11살이었습니다. 모두 딸이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께 진지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을 내려놓았어요. 흰쌀밥과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밥상을 내려다 보셨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그 한숨 소리가 순이의 가슴을 찔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야지. 딸만 셋이면 이 집안은 어쩌려고. 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이보다 2살 어렸습니다. 신우이가 마루에 올라서며 불렀어요. 새언니. 하지만 목소리에 존경은 없었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가씨.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언니, 제 아들들 보셨죠? 벌써 10살, 8살이에요. 둘 다 건강하고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복이 많으시구려. 신우이가 덧붙였어요. 새언니도 아들을 낳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딸만 셋이시니. 참. 그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순이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딸 셋을 불렀어요. 소희야, 소연아, 소정아. 세 딸이 달려왔어요. 순이는 딸들을 하나하나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큰딸 소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순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들은 정말 소중한 자식인데 왜 사람들은 아들만 찾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순이는 부엌에서 아침 진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감, 우리 아들. 첩을 들여야 하지 않겠소. 순이는 손이 멈췄어요. 쥐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천말이요?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렇소. 순이가 딸만 셋을 낳았으니 아들을 낳을 여자가 필요하지 않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집안 대가 끊기요. 순이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치마폭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15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 셋을 낳아 키웠어요. 매일같이 시부모님께 진지를 올리고 빨래를 하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첩을 드린다고 하네요. 순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네. 순이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첩을 드리라 하시오. 순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 생각하시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순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소.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소. 순이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하지만 순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여자로 태어나 시집을 왔으니 시댁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마을에 과부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28살,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흡족해 하셨어요. 일주일 후 그 여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점례였어요. 순이는 마당에서 그 여자를 처음 봤어요. 젊었습니다. 얼굴도 곱게 생겼어요. 점례는 순이를 보더니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순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요. 딸 셋을 낳아준 아내인데요. 하지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첩을 들이는 세상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점례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셨어요. 아들을 개다. 점례야 몸조리 잘해라. 우리 집안 귀한 데를 이을 아이니까. 순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저렸어요. 6달이 더 지났어요. 점례가 해산을 했습니다. 산파가 나왔어요. 산파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옳다,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안방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아들이다. 우리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구나. 시어머니께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이 시어 감사하다고 두 손을 모으셨어요.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이. 순이는 마당 한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뒷마당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큰딸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순이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소희야.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우시는 거예요?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하지만 눈가는 붉었어요. 소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순간 순이는 눈물이 더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이는 문득 자신이 딸들을 낳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큰딸 소희를 낳았을 때 순이는 해산한 다음 날부터 일어나 밥을 지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을 낳았으니 쉴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둘째 소연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 만에 빨래를 했어요. 몸이 휘청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막내 소정을 낳았을 때는 더 심했어요. 이틀 만에 일어나 시부모님 진지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밥상을 들어야 했어요. 미역국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보리쌀로 끓인 묽은 죽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 점례는 어떤가요? 한 달 동안 안방에 누워 몸조리를 했습니다. 흰쌀로 끓인 미역국을 하루 3번 먹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갖다 드렸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같은 해산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아들이냐 딸이냐 그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점례의 아들이 태어난 후 순이와 딸들을 향한 시댁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점례의 아들 이름을 성호라고 지었어요. 7일째 되던 날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돌이 되자 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칭찬을 쏟아냈어요. 아드님이 참 복스럽게 생겼구려. 귀한 아들이시네요. 시어머니께서 웃음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손자입니다. 귀한 대를 이을 손자지요. 순이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큰딸 소희, 둘째 소연, 막내 소정도 함께 일했어요. 둘째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는 돌잔치를 하는데 우리는 돌잔치 못했죠.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딸들 돌잔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간소하게 떡 몇 개만 나눠줬었어요. 순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안하구나. 어미가 미안해.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어요. 점례의 아들 성호는 셋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성호만 바라봤어요. 온 집안이 아들 하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순이의 딸들은 구석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큰딸 소희는 이제 17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어요. 점례의 아들 성호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역병이 돈다더라. 이웃 마을에서 사람이 죽었다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이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그 역병이 이 집까지 찾아올 줄은 순이도 몰랐어요. 점례의 아들 성호가 태어난 후 집안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침 밥상부터 달랐어요. 순이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은 2가지로 나뉘었어요. 안방에는 흰 쌀밥이 올라갔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이었어요. 생선구이도 있었고 나물 반찬도 3가지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와 딸들의 상에는 보리밥이 놓였어요. 거칠고 퍽퍽한 보리밥이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과 짠지 몇 쪽이 전부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데는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
귀한 쌀은 아들을 키우는데 써야지. 순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둘째 소연이 밥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14살 소연의 얼굴이 야위어 있었어요. 볼에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드러났습니다. 소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순이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큰딸 소희가 자기 밥을 동생에게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18살 소희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하지만 동생을 먼저 챙겼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한편 안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성호야, 많이 먹어. 우리 귀한 손자, 튼튼하게 자라야지. 성호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순이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가슴이 저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순이는 안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내가 곁방으로 가거라. 점례는 아들을 키워야 하니 큰 방이 필요하단다. 순이는 15년을 살던 안방을 나왔어요. 남편과 함께 잔 방이었습니다. 딸 셋을 낳았던 방이었어요. 곁방으로 옮기는 순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곁방은 좁았습니다. 딸 셋과 순이가 누우면 몸을 돌릴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외풍이 심했습니다. 벽 틈새로 바람이 쌩쌩 불어왔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곁방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불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막내 소정이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12살 소정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순이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딸을 녹여주려 했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머리칼이 눈물에 젖었어요. 한편 안방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붉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점례와 성호는 따뜻한 방에서 푹 자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이불을 덮고 말이에요. 순이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이 저렸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마을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갈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점례에게 새 비단옷을 내주셨습니다. 성호에게도 곱게 수놓은 옷을 입혔어요. 시어머니께서 성호의 볼을 꼬집으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성호 참 잘생겼구나.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게 꾹 참았어요. 큰딸 소희가 어머니 옆에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는 딸의 손을 느꼈어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나갔습니다. 점례와 성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나갔어요. 순이와 딸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날 밤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딸들은 데리고 가봤자 쓸데없다. 순이는 그 말을 들었을 때를 기억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서 피가 날 뻔했어요. 집이 텅 비었습니다. 순이는 마당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세 딸이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큰딸 소희, 둘째 소연, 막내 소정이었습니다. 네 모녀가 마당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순이는 딸들을 하나하나 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미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세 딸이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여러분, 순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5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딸 셋을 낳아 키웠어요.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이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첩이 들어왔고 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순이와 딸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좁고 추운 방에서 지냈습니다. 잔치에도 가지 못했어요. 쓸데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순이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슬픔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 그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어요. 점례의 아들 성호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성호만 바라봤어요. 온 집안이 그 아이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이의 딸들은 점점 더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큰딸 소희는 이제 19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소희는 이제 시집 보내야겠다. 빨리 보내서 이 집 식구를 줄여야지. 순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그날 밤 순이는 소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겹방에 마주 앉았어요. 순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야윈 손이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야. 소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순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정하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매가 들어왔어요. 이웃 마을 농군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딸은 어디든 보내면 그만이다.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마을에 역병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덕에 혼담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역병이 도는데 혼례를 치를 수 없었으니까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역병이 마을로 퍼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10집이 넘게 퍼졌어요.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러고는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순이네 집도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병이란 것이 문을 닫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흘이 지났어요. 점례가 쓰러졌습니다. 안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점례가 쓰러졌다고 소리쳤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순이는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점례가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마에서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점례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울부짖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오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의원도 역병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오려 하지 않았어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점례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열이 더 올랐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린 성호도 쓰러졌어요. 5살 성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시어머니께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호를 껴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차갑게 대했어도 아이가 아프니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하겠지요. 그날 밤 순이는 약을 다렸습니다. 감초, 생강, 대추를 넣어 푹 끓였어요. 정성껏 다렸습니다. 순이가 시어머니께 약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약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흘이 더 지났어요. 점례와 성호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점례는 이제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성호는 계속 울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밤낮으로 안방을 지켰어요. 성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상님께 빌었어요. 온 집안이 점례와 성호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순이도 밤낮으로 약을 다렸어요. 딸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진심으로 성호를 걱정하는구나. 순이는 그날 밤 딸들을 꼭 안았습니다. 세 딸이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정말 소중하단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세 딸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나흘이 더 지났습니다. 점례의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헉, 헉, 헉.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점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처음에는 거칠게 헐떡이던 숨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흐,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이마에 땀이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점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습니다. 점례야, 점례야. 하지만 점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만 가늘게 떴다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후.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점례가 숨을 거두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슬퍼했어요. 순이도 점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첩이었지만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곧 성호에게 집중했습니다. 남은 아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어린 성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5살 아이의 작은 몸이 뜨거운 열에 타들어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눈은 반쯤 감긴 채였습니다. 엄마, 엄마. 성호가 가늘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꼭 안았어요. 성호야, 성호야. 하지만 성호는 이미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흐려졌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쁘게 헐떡이던 숨이 이제는 가늘게 새어나왔어요. 시아버지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도 아이 곁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해질녘이었습니다. 성호가 마지막으로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가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성호야, 성호야. 하지만 성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5살 어린 아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대가 끊겼구나. 그 목소리가 안방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집안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땅을 쳤습니다.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쳤어요. 왜 집안대를 끊느냐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남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통곡했습니다. 이제 집안은 어쩌냐고, 대가 끊기면 어쩌냐고 울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울부짖었습니다. 조상님들께 무슨 면목으로 뵈냐고, 대를 잊지 못했다고 소리쳤어요. 온 집안이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우는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대가 끊겼다고 울었습니다. 집안이 끝났다고 통곡했어요. 대를 잊지 못했다고 땅을 쳤습니다. 순이는 안방 문 밖에 서서 그 말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순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밤낮으로 성호를 간호한 이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이유, 약을 먹이고 손을 잡아준 이유, 그 모든 게 성호라는 아이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대를 이을 남자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이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무함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집안대를 누가 잇느냐고 통곡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땅을 치며 외쳤습니다. 남자 후손이 없으니 조상님들께 뭐라고 말하겠냐고 소리쳤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성호라는 아이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대를 이을 사람이 사라져서 슬픈 거였구나. 생명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구나. 오직 남자냐 여자냐, 대를 잇느냐 못 잇느냐만 중요했구나. 순이는 문득 점례와 성호가 가여웠습니다. 그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때문에 순이와 딸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사람이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점례는 젊은 나이에 역병으로 죽었고 성호는 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그들의 죽음을 제대로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대가 끊긴 것만 통곡했어요. 순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례와 성호가 안타까웠어요. 그들의 죽음이 온전히 위로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곁방으로 걸어갔어요. 딸 셋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딸 소희가 불렀어요. 어머니. 순이는 딸들을 하나하나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귀한 생명이란다. 딸이라고 해서 덜 소중한 게 아니야. 너희는 어미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식들이란다. 세 딸이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넷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통곡 소리가 들렸어요. 대가 어쩌느냐고, 집안이 어쩌느냐고, 남자 후손이 어쩌느냐고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을까요? 7일장이 치러졌습니다. 점례와 성호를 함께 묻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장례 내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가 끊겼다고, 이제 집안은 어쩌냐고 말했어요. 순이는 그 말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어요. 순이는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순이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이가 다시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점례와 성호가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또 아들을 낳으라고요? 순이의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은 이제 38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느냐고 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었느냐고 물었어요.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어찌 생각하시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자기도 집안의 대를 생각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순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나가 주시오. 순이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망설이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순이는 홀로 남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순이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 사흘이 더 지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순이를 불렀습니다. 생각해봤느냐고 물으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딸들과 함께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쳤느냐고, 여자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느냐고 외쳤어요. 순이가 대답했어요. 알아서 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비웃었습니다. 좋다고 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서 얼마나 사나 보자고 딸 셋 데리고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덧붙였어요. 어차피 자기들은 다른 첩을 들이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낳을 여자를 제대로 골라서 말이라고 하셨어요. 순이는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목소리에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순이는 딸 셋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고, 짐을 싸자고, 이 집을 떠날 거라고 말했어요. 딸들은 놀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넷이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하나뿐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순이와 딸 셋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18년을 산 집을 떠났습니다. 순이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내 모녀는 새벽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으니까요. 순이와 딸 셋은 한양 성저심리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내 모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치마가 땀에 젖어 무거웠습니다. 길가 느티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순이는 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땀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순이는 작은 움막 하나를 얻었어요. 성저심리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한 달에 은자 한 냥을 내는 곳이었어요. 방 한 칸짜리 움막이었습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고 벽에 틈이 많았어요.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잠잘 곳이 생긴 거였어요. 넷이서 움막을 고쳤습니다. 벽의 틈을 흙으로 막았어요. 지붕을 새로 얹었습니다.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빨래를 받아서 했어요. 양반댁 빨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빨래를 했어요. 손이 부르텄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하지만 순이는 참았습니다. 한 달에 은자 3냥을 벌었어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식구가 근근히 살아갈 수는 있었어요. 딸들도 일을 도왔습니다. 큰딸 소희는 바느질을 배웠어요. 어머니 옆에서 옷을 깁고 기웠습니다. 둘째 소연은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았어요. 바늘과 실을 조금씩 사다가 되팔았습니다. 막내 소정은 물을 길었어요. 작은 몸으로 무거운 물동이를 날랐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딸 소희가 양반댁에서 부탁을 받았어요. 양반 마님께서 비단 옷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소매가 찢어진 옷이었어요. 한양 침선비에게 맡겼는데 잘 안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소희는 옷을 받아들었어요. 찢어진 부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소희는 밤새 바느질을 했어요. 촛불을 켜놓고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맸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사흘 후 소희는 옷을 마님께 돌려드렸어요. 마님께서 옷을 펼쳐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찢어진 부분이 전혀 티가 안 났습니다. 오히려 더 곱게 보였어요. 마님께서 감탄하셨어요.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마님께서 은자 5냥을 주셨어요. 원래보다 2배나 많은 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집 옷을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소희는 집으로 돌아와 은자를 어머니께 드렸어요. 순이는 그 은자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이가 딸을 꼭 안았어요. 고맙구나, 소희야. 그날부터 소희에게 일이 밀려들었습니다. 소희 아가씨 바느질이 훌륭하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양반댁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옷도 지어달라고 혼례복도 부탁한다고 찾아왔어요. 소희는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끝이 헐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둘째 소연도 장사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늘과 실만 팔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장터를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봤습니다. 어디서 싸게 사서 어디에 비싸게 팔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소연은 영리했습니다. 금방 장사 요령을 터득했어요. 비단을 사다가 되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문이 쏠쏠했어요. 장터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처자 장사 수완이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소연은 1년 만에 은자 100냥을 모았습니다. 순이는 그 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순이네 식구는 작은 기와집 한 채를 장만했어요. 성저시미를 벗어나 북촌 골목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방도 3칸이나 되었어요.
마당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집에 들어서며 눈물을 흘렸어요. 큰딸 소희는 이제 22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소문난 침선비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소희 낭자의 바느질은 궁중 침선비 못지않다고 말했어요. 둘째 소연은 20이 되어 작은 상회를 차렸습니다. 소연상회라는 이름을 걸었어요. 비단과 무명을 취급했습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소연은 금방 한양 상인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막내 소정은 18이 되었어요. 소정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옆에서 글을 배웠어요. 언니들이 번 돈으로 책을 샀습니다. 밤낮으로 글을 읽었어요. 어느 날 소정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과거에 응시하고 싶어요.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과거에 응시한다고요? 하지만 정조 임금께서는 여자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왕실 여관 제도를 만드셨어요. 소정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소정이 23이 되던 해 왕실 여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순이는 딸을 꼭 안고 울었어요. 소정아,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큰딸 소희는 32이 되었어요. 한양 최고의 침선 장인이 되었습니다. 궁중에서도 소희를 찾았어요. 둘째 소연은 30이 되어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소연상회는 크게 번창했어요. 막내 소정은 26이 되어 왕실 학사가 되었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직접 인정하신 여관이었어요. 순이는 이제 52이 되었습니다. 세 딸과 함께 북촌의 큰 집에서 살았어요. 마당이 넓고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이었습니다. 순이는 때때로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5년 전 딸 셋을 데리고 집을 나섰던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막막했어요.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딸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았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세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진지를 먹었습니다. 큰딸 소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정말 행복해요. 둘째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막내 소정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용기 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순이는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잘해준 거지. 어미는 아무것도. 세 딸이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넷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이와 딸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조 20년이었습니다. 왕실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막내 소정이 관복을 입고 대궐에 섰습니다. 26살이었어요. 관리가 물었습니다. 부친 댁이 어디냐고 했어요. 소정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외가를 따른다고 말했어요. 부친과는 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버지와 연을 끊다니요. 하지만 소정은 당당했습니다. 소정은 외조부가 안동 김씨 문중의 선비였다고 말했어요. 자신과 두 누이 모두 외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외가를 따르는 여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쪽은 버리고 어머니 쪽을 택했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날 밤 그 소문이 한양에 퍼졌습니다.
왕실 여관 세 자매가 있다고 했어요. 큰딸은 한양 최고의 침선 장인이라고 했고, 둘째는 큰 상회를 운영하는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막내는 왕실 학사라고 했어요. 세 자매 모두 아버지 쪽 가문을 버리고 외가만 밝힌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대체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길래 딸들이 모두 연을 끊었을까요? 그 소문은 결국 순이의 옛 시댁에도 들어갔습니다. 15년 전 순이가 떠난 그 집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제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어요. 남편도 50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문을 들으셨어요. 순이의 딸들이 그렇게 잘 됐다고? 시아버지께서도 놀랐습니다. 큰딸은 침선 장인, 둘째는 상인, 막내는 왕실 학사라고? 그렇다더군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어차피 딸들 아니냐. 그렇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이가 떠난 후 시댁에서는 정말로 두 번째 첩을 들였습니다. 25살 과부였어요.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대하셨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옥분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초조해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도 불안해하셨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옥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옥부는 집안 재산을 노렸습니다. 몰래 곡식을 빼돌렸어요. 은자를 훔쳤습니다. 땅 문서를 살폈어요. 시어머니께서 눈치채셨습니다. 옥분이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구나. 시아버지께서도 분노하셨어요. 당장 내쫓아라. 옥분은 쫓겨났습니다. 결국 시댁에는 남자 후손이 없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늙어갔습니다. 남편도 늙었어요.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데를 이을 아들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우리 집안, 이제 끝이구나. 시어머니께서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 후손이 없으니 대가 끊겼어. 남편도 땅을 쳤어요. 순이가 낳은 딸들이라도 그때 잘해줄 걸.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딸들은 이미 우리를 버렸는데.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딸들이라도 있었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 셋은 모두 외가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쪽 가문은 아예 버렸습니다. 시댁 가문은 아무도 빛내주지 않았어요.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집은 낡아갔어요. 가문의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은 딸만 셋을 낳았다며? 대가 끊겼다지. 딸들이 잘 됐는데 외가만 따른다더군. 그러게 딸들한테 잘해줄 걸 그랬지. 시댁 식구들은 그 말을 들으며 땅을 쳤습니다.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순이와 딸들은 어땠을까요? 순이는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 딸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세 딸 모두 외가를 밝혔어요. 외조부가 안동 김씨 선비였다고 자랑했습니다. 순이의 외가 가문은 영광이었어요. 순이의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니. 외손녀들이 가문을 빛내는구나. 외가 친척들이 기뻐했습니다. 순이는 때때로 딸들과 함께 외가를 찾아갔어요. 외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외가에서는 순이와 딸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어느 날 순이가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소식을 들었느냐? 세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큰딸 소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이미 그쪽과 연을 끊었어요. 둘째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머니의 딸이에요. 외가의 자손이고요. 막내 소정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쪽은 우리를 쓸데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쪽이 필요 없어요. 순이는 딸들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딸들을 하나하나 안았어요.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구나. 세 딸이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순이와 딸들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댁은 어땠을까요? 대를 이을 아들만 찾았던 그 집은 결국 아무도 없이 쇠락했습니다. 딸들을 천대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시댁 식구들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순이와 딸들은 멀리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어요. 시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늙어 병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대를 이을 후손도 없었습니다. 가문을 빛낼 사람도 없었어요. 텅 빈 집만 남았습니다. 반면 순이와 딸들은 번창했어요. 큰딸 소희의 침선방은 더욱 커졌습니다. 둘째 소연의 상회도 한양 최고가 되었어요. 막내 소정은 왕실에서 더욱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 딸 모두 혼인을 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순이는 손자, 손녀들을 안았습니다. 손자든 손녀든 순이는 똑같이 사랑했어요. 너희 모두 소중하단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귀한 생명이야. 순이는 손자, 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18년 전 딸 셋을 데리고 집을 나섰던 그날을 생각했어요.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이와 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이는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미소 지었어요. 잘했어. 그때 잘 선택했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순이는 딸들을 불렀어요. 세 딸이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미는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희 덕분에 어미도 행복하게 살았어.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세 딸이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넷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이와 딸 셋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딸은 귀하지 않다고 여겨졌어요. 아들만이 대를 잇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달랐어요. 딸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귀한 생명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딸들은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어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반면 대만 찾던 시댁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생명의 가치는 성별로 나뉘지 않습니다. 딸도 아들만큼 소중한 자식이에요. 가문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차별의 대가는 결국 후회로 돌아옵니다.
순이와 딸들은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